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로마는 정치체제 발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화정에서 마지막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공화정이 끝난다고 했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한 거예요. 내전에서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1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뭐가 성립하느냐면 제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정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누가 다스리는 체제라고 했습니까? 황제가 정치를 하는 황제 정치 시기를 제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나서 이게 자기가 잘 나가는 거를 조금 숙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카이사르가 너무 잘난 척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인자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존엄한 자이시여라고 하면서 칭호를 부여하게 되니까 사실상 본인이 황제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1인자로서 돈도 되게 많고 로마에 이 사람에 버금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는 되게 훌륭한 황제가 5명이나 연달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다라고 해서 오현제 시대라고 불리고 평화의 시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기다라고도 부르고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로마도 결국에는 쇠퇴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오현제 시기 이후에 다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황대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본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치를 하고 나의 수족들, 나의 왼팔, 오른팔, 군인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뭐 이득권을 주겠죠. 그러면서 점점 로마는 쇠퇴기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 도시가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 중산층 자유시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변에서 이제 이민족들이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내려오고 동쪽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침입하게 되면서 더욱 국력이 쇠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보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하는 황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대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너무 거대해진 이 로마를 조금 다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쇠락해 가는 거를 부흥해 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게 뭐냐면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로마가 원래는 여기가 수도예요,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수도인데 너무 영역이 이제 커진 거예요. 지금 너무 땅덩어리가 커진 데다가 이쪽을 좀 이쪽으로 옮겨가서 다스려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수도를 부르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수도를 천도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이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4세기 말에 이 로마는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동로마, 동쪽에 있는 동로마, 서쪽에 있는 서로마로 분리를 하게 되고 자, 여기 보면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선이 분리하게 된 선입니다. 요렇게 지금 잘려가 있죠. 잘려 있는 선 중심으로 동로마,
그 다음 서로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는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역사를 달리하는 거죠. 여기도 황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황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열을 한 거죠. 찢어지게 된 거죠. 찢어지게 돼서 476년에 서로마는 위에 아까 전에 침입해 왔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이름을 바꿔서 동로마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476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가죠. 1000년을 더 가게 됩니다. 그 뒤에 1000년이나 유지를 하고 난 뒤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듯이 로마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는 달리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짓고 실제로 필요한 데에 이용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을 수용해서 발전시키되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도 있듯이 로마는 맨 처음에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했을 때는 관습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관습법은 귀족이 독점을 한 법이죠.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고 나서는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이 법으로 인해서 말로 전해져오는 법으로 평민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박아두는 거예요. 문자로 만들어서 이대로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비표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로마 시민에게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시민법이라고 불리고 더 아까 영역이 커졌죠. 위로는 프랑스 갈리아 지역, 밑으로는 카르타고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도 엄청나게 세력이 넓어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는 만민법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는 또 토목 건축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콜로세움, 개선문, 공중목욕탕, 수도교, 판테온 신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준비해온 사진으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대한 도로막과 로마식 도시도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인데 이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가 탄생하면서 예수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핵심 교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는 황제에 복종하고 황제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니까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명령에 따라서 군대 가는 것도 거부를 하게 돼요. 병역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이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심하게 여러분 탄압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해라고 표현해요. 박해.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가서는 대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그래 그리스도교 종교로서 인정해 줄게 라고 공식 인정을 하게 되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가게 되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국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건축물 사진을 쌤이 교과서에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사진은 다 봤을 거예요. 콜로세움이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고 최대 5만 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검투사들의 시합이라든지 사람과 맹수와의 격투 경기 뭐 이런 것들의 공연도 이루어지는 게 있었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수도교인데 이 다리가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나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직접 건설을 한 거예요. 물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면 여기가 일자로 보이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선생님이 지금 표시나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에 의해서 위의 물이 산 아래 도시로 흐르도록 건설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수도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게 로마의 도로죠. 아피우스 가도라고 하는데 총 8만 킬로에 달하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제국을 다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피우스 가도는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도로로 모든 로마 도로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면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미세하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고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폭을 굉장히 동일하게 한다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디딤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앞에 거부터 해서 로마 공화정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왕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공화정,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발전할 때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함께 발전을 했고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의 결과가 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개혁가는 누군지,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내전이 이어지게 되고 내전 와중에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화정을 끝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재정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데 쇠퇴하게 되는 이유를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내용과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내용을 크리스트교와 관련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굉장히 긴 역사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축약된 내용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흐름대로 한번 열심히 흐름을 익혀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